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이요 10번째 3시즌 10번째이고 3시즌 마지막 회입니다. 4시즌 가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회사에 4시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특히 북한을 취재하는, 북한을 관찰하며 살고 있는 기자들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게 두 분, 현장에서 뛰고 계신 두 분 기자님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중앙일보 정용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옆에 우리 KBS의 이정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자기소개를 잠깐씩 하고 가죠, 뭐. 우리 정 기자님 먼저. 네, 저는 지금 현재는 중앙일보에서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고요. 북한 뭐 취재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실제 취재는 20년이 좀 넘었는데 사실은 김일성 주석이 죽기 직전부터 북한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뭐 개인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그 북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관심이 좀 있던 터에 그러셨군요. 어떻게 공부를 할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뭐 대학원 과정도 밟다가 이제 중앙일보에 들어가서 이제 취재 일선에서 현재까지 계속 북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과 경험 모두를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우리 기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정민 기자님은 지금 이제 지금은 안에서 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기자님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데스크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건데 좀 궁금하실 텐데 뭐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데스크가 이제 저희 뭐 회사에도 언론사에도 직제가 있잖아요. 네. 뭐 기자들이 있고 기자들 위에 차장, 부장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차장이라고 그렇죠. 불렀어요. 차장이라고 했죠. 저희 예. 회사에서는 팀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이제 정말 기사를 관할하는 그 부서의 부장 사이에서 현장 기자들하고 기사 방향을 조율하고 그걸 또 기사를 실제 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통일외교부 소속인데 통일외교부에 보통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이렇게 세 개 같이 부처가 있죠. 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통일부, 국방부 이렇게 두 개 부서를 주로 담당하고 그 있습니다. 이제 통일부 뭐 국방부 나가서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고 아니면은 이거는 좀 9시 뉴스라던가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제를 하면 일단 우리 데스크 이정민 기자가 한번 또 검토를 하고 검토하고 그걸 상의하고. 이제 부장과 또 상의를 해서 방향을 잡고 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가벼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두 분이 민완 기자 두 분을 모셨으니까 약간 숙제랄까요? 뭐 올해 지금 뭐 미국의 정부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이 당대회도 했고 전원회의도 했고 올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어떻게들 보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자님부터.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사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올해, 그러니까 또 문재인 정부 거의 마지막 그렇죠. 때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준비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정부의 바람이고 그렇죠. 실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대외 관계라든가 뭐 남북 관계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람만큼. 그래서 뭐 일단은 가장 큰 높은 장벽은 코로나19. 그렇죠. 코로나19로 네. 대외 접촉이 안 되고 뭐 물자도 지금 북한에는 반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모든 게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정지됐다고 봐도 지금 뭐 과언이 아니고요. 뭐 그런 와중에 북한에서는 어쨌든 뭐 올 초에 당대회라고 큰 행사도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북한 뭐 미국이나 한국에 어떻게 보면 너희가 하는 만큼 하겠다 우리도 뭐 그런 이미 입장을 던져놓은 밝혔죠. 상태. 선대선 강대강 뭐 이렇게 예. 얘기도 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쪽 입장을 이제 지켜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도 어쨌든 미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네. 미국은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게 빨리 정해질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우선 코로나19 수습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있고 뭐 다른 나라 해결할 것도 많잖아요. 이란도 있고 이란은 뭐 미국의 가장 큰
중심 과제 같은 그렇죠. 거니까. 지금 뭐 북한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이란 핵 문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미국 정책 방향이 수립되는데도 좀 지금으로서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 앞으로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남북 북미 관계 그리고 거기에 연동돼 있는 남북 관계도 당분간은 조금 정책이 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금은 뭐 관리 모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한마디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가장 어려운 질문을 뭐 쉽게 하자고 하셨는데 아, 그게 또 기자의 능력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 관계랑 북미 관계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모두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와 같다. 그러니까 해류가 어떤 식으로 흐를지에 따라서 이 빙하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김정은 위원장 네.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말에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북미 관계는 장기전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을 의식하는 듯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해보려는 이런 게 있었죠. 조금. 그렇죠. 트럼프 아까까지도. 대통령과도 해보려고 네. 그러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실제 액션은 없지만 상당히 의식하는 듯한 과거의 북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장기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을 의식하는 듯한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현재 최근 북한 매체들에서 가장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자력갱생과 그렇죠. 자급자족입니다. 네, 네. 그런데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보려고 할 테지만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정권이 바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던져도 지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 안보 라인도 아직 네.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을 보면서 때를 기다리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요거 조금 추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아니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손 내미는 거 보고서 좀 손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역으로 저렇게 애달복달을 한다면 그 좀 더 기다려서 애 태우다가 뭐 좀 우리가 확 끌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대북 전략을 구사할까? 뭐 예측의 영역이지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미국에서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컨대 94년도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나서 뭐 3개월 설, 3년 설 북한 붕괴론 계속 나왔죠. 북한 붕괴론이 네.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뭐 미국이 그에 맞춰서 정책을 편 측면도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고 인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나 일부의 예상과 달리 북한의 내구성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뭐 북한을 조금 더 옥죄거나 그러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와 관련된 볼 때. 물론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짧게. 물론 북한 내부적으로 네. 지금 자력갱생이다라고 하는 또 현재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북한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또 중국이라고 하는 뒷배가 좀 있기 때문에 체제 붕괴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미국이나 일본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주회면은 북한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과는 현실하고 좀 다르다. 네, 그렇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올까? 뭐 이제 이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올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면에서 또 기사로 풀어주시고 우리 이 기자님은 또 이제 방송에서 보도로 풀어주시고 오늘은 뭐 3시즌 마지막 회이기도 하고요. 조금 가볍게 그리고 기자도 사람이잖아요. 기자도 힘들거든요. 또 즐거웠던 순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기자님. 네.
뭐 정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뭐 신문 방송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이다 보니까 기왕에 일하는 거면 좀 좋은 데서 양지에서 따뜻한 곳에서 그렇죠. 잘 먹으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자들에서는 뭐 정치부, 뭐 국회라던가 뭐 잘 가면 이제 청와대 가면 더 좋고 뭐 그래서 이제 특파원까지 나오면 더 좋고 그리고 아니면 뭐 경제부도 괜찮고 근데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아니 왜 두 분은 이 취재도 잘 안 되고 험하기도 한 왜 북한에 관심을 갖고 북한에 이렇게 지금까지 매달리시는지 먼저 우리 이 기자님부터.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치부, 경제부 좋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네. 실제로 다 기자들이 가고 싶어하고 요즘은 원하는 조금 부서예요. 그 워라밸 때문에 문화부도 인기거든요. 예, 네. 문화부 좋죠.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북한을 하게 된 게 이렇게 아까 우리 정 기자님처럼 굉장히 이렇게 뜻을 갖고 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 이제 북한 관련 부서를 온 게 2008년이었어요. 저는. 2008년.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KBS에서는 직제가 정치 외교부였습니다. 그랬죠. 예, 같은 부서였어요. 예. 같은 부서에서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 뭐 입사 한 5, 6년 차 이거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가라는 대로 가셨다. 가라는 대로 간 어허.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정치 외교부를 가면서 당연히 정치부를 가겠군. 국회로 갈 줄 알고. 국회로 갈 줄 알고 아하. 갔는데 여기 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좀 밉보이셨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입사할 때 사실 이건 좀 남들한테 좀 얘기하기 창피해서 안 네. 얘기한 거긴 한데 그런 거 여기서 많이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네, 제가 사실 입사 시험을 칠 때가 2002년이었어요. 2002년에 아마 북한 쪽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2차 북핵위기가 네. 처음 이제 시작된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사 시험 문제에 북핵이 많이 나왔어요. 장문 시험에. 시사 때문에. 네, 시사 때문에 논술 문제에 나왔었는데 제가 논술 문제에 북핵이 나오는 족족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데스크하고 계십니다. 네. 북핵을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때 시험을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나는 언론사에 어디든 들어가서 저것만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딱 라고 그거를 생각을 했다. 했는데 그 부서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육자회담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던 했죠. 그 과정들이 2003년, 있었잖아요. 4년. 그게 막바지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음. 이미 북핵 협상은 많이 진행이 됐고 나는 모르겠고 음. 그래서 너무 힘들게 1년을 보냈는데 그게 또 미우면 정든다고 계속 보다 보면 왜 결국 예, 운명이셨네.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 근 10년 넘게 인연을 맺고 있는데 뭐 그래서 다른데 지금 가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다른데 일단 갈 데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또 진짜 그 미우면 정든다는 말이 있는 게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약간 빠져들게 그렇죠? 되는 것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남들이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지켜보시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우리 남북 문제 북미 관계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뭐 경제 안보 이건 국가의 큰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남북 관계가 깊게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고요. 그렇죠. 예. 사실 뭐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 이게 우리 민족과 조국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크죠. 우리 정 기자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방끈이 난 길다 좀 자랑하신 거였잖아요, 아까. 뭐 자랑이라기보다요. 제가 이쪽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기자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딜 가나 다 힘들죠. 그렇죠? 쉽지가 않죠. 예. 기자 생활이라는 게 또 얼마나 공정하게 해야 되는가 또 나의 손끝에서 어떤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에서 어느 부서를 가던 어느 분야를 다루건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 스트레스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말씀대로 음지라고 하면은 음지겠죠. 취재도 잘 안 되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좀 그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또 그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요?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허. 거기서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네.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구나. 우리 한국하고 다른 게 이런 것이구나. 좀 비교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런 게 그러니까 같은 기자라고 해도 많은 기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렇죠. 이런 거를 예, 이제 다룬다 이런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뭐 무엇보다 뭐 북한을 방문해서 방북 그렇죠. 취재를 한다거나 북한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북한 담당 기자들의 어떤 특권이자 그렇죠. 뭐 물질적으로 보상이 불가한 그러한 그 인센티브가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평양이라던가 뭐 금강산, 뭐 개성, 뭐 묘향산 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통일부 취재, 북한을 취재한다. 정말 뭐 이제 보람도 있지만 남들은 정말 쉽게 못 가는 어려운 그 동네, 윗동네, 북한 여기를 가는 게 매력이랄까? 매력 아닌 매력인데 기자로서 그렇죠. 우리 정 기자님도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뭐 방북 그 경험 한번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방북 경험도 방북 경험이고요. 그러니까 뭐 평양을 방문하는 방법은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 단체들이 평양에 갈 때 네. 취재원으로 참석을 그렇죠. 하는 방법이 예, 있고 예. 두 번째로는 단국간 회담에 단국회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의 경우인데요. 북한 애들하고 직접 협상을 해서 제3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해서 내가 너희 어디를 취재하겠다라고 협상을 해서 독자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세 번째 방법으로 뭐 꽤 여러 번 그 평양과 개성, 금강산 아마 기자 중에는 횟수로 치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또 다른 기자는 내가 더 많이 갔는 거 이런 분이 있긴 할 뭐 그럴 수는 겁니다만 있겠죠. 뭐 그럴 그거야 수는 뭐 있겠죠.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정 기자님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인상적이었거나 네. 야, 요거 봐라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방북 취재는 아니었지만 네. 북한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가 두 번 감금된 적이 감금이요? 네네네. 한 번은 요거 기사로 쓰셨던 건가요 혹시? 한 번은 썼죠. 아 그래요. 한 번은 썼죠. 2011년도에 북중 국경 지역을 취재를 하다가 중국 군에 잡혀가지고 공안도 아니고 군에. 네, 중국 군에 오.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공안으로 넘겨졌다가 공안에서 다시 사회안전부, 한국으로 치면 국가정보원이죠. 네, 네. 국가정보원으로 넘겨져서 체제전복제를 적용을 받아서 추방을 됐고 아직까지 중국을 못 갑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셨구나. 그래서 2015년도 12월 달에 제가 북한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자들이 또 민간인들이 북한을 드나들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죠. 남북 관계가 네, 완전히 단절이 네. 돼서 어떻게 운 좋게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평양을 가려면 베이징이나 우회를 실령을 해야 거쳐서 가야 되니까. 되잖아요. 네. 베이징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환승을 해서 네. 고려항공 네. 비행기 앞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오, 한국으로 쫓겨난 거죠. 다시 아. 추방이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중국의 이 입국자 관리 시스템이 대단하다. 근데 중국은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2008년부터 아까 네. 이쪽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B 정부 1년 차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저는 사실 방북 취재 경험이 없거든요. 허가 받기가 너무 힘들고 뭐 보통 남쪽 정부에서 불허하거나 북쪽 정부에서 그렇죠. 불허하거나 뭐 하나 해요. 그러니까, 예.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주로 북중 국경지대 가거나 그렇죠. 예.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도 한번 잡혀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진 않고 그냥 거기서 좀 유야무야 된 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가 너 같은 애들이 많다. 그렇겠네요, 진짜. 네. 저는 북중 접경은 안 가봤는데 두 분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북한군에도 한 번 잡혔었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인민군에. 그게 이제 분단의 현실일 텐데 금강산이나 개성에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제 차를 몰고 갔었어요. 가능했었죠 그때. 예. 뭐 소수 인원들이 네, 그런 식으로 네. 했었는데 근데 갔다가 북한 애들 만나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북한 친구들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좀 시간 차이가 좀 있는 바람에 네. 그 통상 휴전선을 넘으려면 유엔사에다가 출입경 신고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신청을 네.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해서 북한군에 잡혀가가지고 또 조사를 모진 고문을 당하고. 뭐 고문은 아니고 그냥 경위서를 쓰고 어.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죠. 네. 아주 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을 두 번이나 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정 기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2000년대 이제 초반 정도까지는 이제 북한을 다녀온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상당 기간 공백이 있다가 이제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뭐 북한 평양의 모습이 다시 또 우리가 보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저도 참 놀랐었는데 내가 봤던 평양이 아니네 싶어서 놀랐는데 혹시 뭐 우리 정 기자님 좀 어떠셨어요? 그런 달라진 평양의 모습 이런 거 보고. 그 2018년 현장을 봤던 게 접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2007년 12월에 평양을 갔다가 9년 10개월 만에이죠. 2018년 10월 달에 평양을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실감이 나지를 않았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형도 달라졌고 전기 사정이 그렇죠. 무엇보다 좋아졌고요.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고 막 건물도 막 그 알록달록 파스텔 톤으로 아주 이쁘게 칠하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참 놀랍다 싶었는데 그걸 또 직접 보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평양을 이제 드나들 때 갈 때마다 사실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는데 뭐 10년 만에 가서 그런지 뭐 10년이면 강산도 그렇죠? 변한다고 하니까. 네. 근데 10년 만에 가서 그런지 일단 평양의 관문인 공항부터 새로 지어졌고 그다음에 뭐 도로 포장이라든가 또 가장 사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전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집 앞을 쓸다거나 도로를 청소한다거나 북한 주민들은 맡은 청소 구역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나가는 그 어느 중간에 뭐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그러죠. 그 근처에서 그 하늘색 뭐 옅은 파란색 하늘색보다는 좀 짙은 그런 단체복을 입은 그 청소 옷을 입고 우리로 그러니까 미화원 그렇죠. 네, 미화원 한국 미화원 네.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님한테도 여쭤봐야죠. 이 기자님은 이제 아쉽게 북한을 직접 다녀온 경험은 뭐 없지만 그래도 통일부도 취재하셨고 지금 데스크도 하고 계시고 외교부도 오래 계셨잖아요. 사실 외교부를 더 오래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저도 뭐 외교부도 좀 취재를 해봤고 통일부도 뭐 봤습니다만 약간 두 부처가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게 있죠. 다르죠. 네, 그건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관계 주무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굉장히 명확하고 사실 좀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남북관계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뭐 외부의 일단 뭐 다른 변수들보다는 일단 남북관계 우선이 그렇죠. 되는 부처예요. 그리고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북은 서로 간에 국가를 서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특수관계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관계를 다루는 부처. 그러니까 마냥 그냥 남의 나라로 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고 그렇죠. 민족 동질성. 그러다 보니까 좀 화해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교부가 뭐 남북 문제를 다룬다고는 하지만 외교부는 그중에서도 특히 북핵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북핵 뭐 저희 기사 나올 때마다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북핵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핵이 외교부 전체에서 하나의 파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를 다루는 데도 있고 한일 관계를 다루는 데도 있고 뭐 또 외교관이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협상도 뭐 일종의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 민족 동질성, 화해 이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본다기보다는 정말 치열한 어떤 국익. 또 어떨 때는 그게 정말 통일부와 일치되는 입장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배치되는 입장일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여기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쯤인가요? 우리 미국하고 하는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그런 협의체가 있는데 그 한미 워킹 그룹을 놓고 통일부와 외교부 간에 좀 이견이 있었죠. 통일부에서는 굳이 미국하고 다 같이 모든 걸 다 상의해야 돼? 외교부에서는 그게 오히려 협상하기에 필요한 거야. 이렇게 또 이견이 있어서요. 외교부하고 통일부는 사실 색깔 차이가 생각보다 저는
더 크다고 많이 봅니다. 나죠. 예. 예.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어떤 기사가 나거나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 두 부처 요것도 보시면 또 흥미롭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기도 하고 여기서 국방부는 이제 더 다르죠. 뭐 여담입니다만 그 과거 어느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부가 조금 더 힘이 세기도 하고 또 반대로 외교부가 조금 더 뭐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기서 제가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또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명박 정부 초기인데 그때 사실은 통일부가 굉장히 쫄림을 당했었잖아요. 그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통일부 저런 거 왜 필요해? 없앨 뻔했죠. 뭐 없애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통일부에 가깝게 지내던 이 젊은 그 직원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나는 통일 여군으로서 정말 보람차게 일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장탄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정민 기자님이 외교부도 취재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우리 요것도 여쭤봐야죠. 기자 특히 이제 북한 참 어려운 묘하게 매력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감금도 되기도 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정 기자님. 네. 북한 취재 기자로서 내가 정말 이거 하길 잘했어.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는 누구한테도 이거는 정말 주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은. 근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그 이설주 이설주 여사. 여사를 만나서 취재를 했던. 그래요? 네. 뭔 말이죠? 물론 궁금한데. 물론 퍼스트레이디가 되기 전입니다. 네. 그럼 뭐 단독 인터뷰도 좀 하셨어요? 뭐 단독 인터뷰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 남쪽에 왔을 때 아니요. 북쪽에서. 네. 2012년 6월 달인가에 아마 이설주라고 하는 이름이 네. 그 조선중앙통신에 처음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김정은 동지의 부인 이설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낯이 익은 거예요. 이 이름이. 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방북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쭉 봤는데 2007년도에 제가 금성학원이라는 데를 좀 취재를 했었습니다. 금성학원. 네. 아하. 그때 이설주 여사가 당시에 금성학원 전문반 3학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성학원이 북쪽 특히 이제 평양에 있는 집 자제들이 다닌다는 그런 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대중음악. 그러니까 평양에 대학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평양음대가 있고 네. 금성학원이 있는데요. 평양음대는 클래식한 클래식이고 데고 그 금성학원은 예술 전문대 개념하고 좀 유사한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중등반을 졸업하고 전문반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취재를 갔는데 그 취재 간 저희들을 6명이 갔는데요. 네. 6명을 위해서 공연을 했죠. 그 공연하는 자리에 이설주가 있었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잠깐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때가 했었죠. 리설주 여사가 몇 살 때, 몇 학년 때일까요? 그때가 19 19. 만으로 19, 20, 뭐 19, 20 이때가 되겠죠. 고등학생 나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2, 3학년, 뭐 2, 3학년이 되는 거죠. 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때 리설주 여사가 딱 여러 명 중에 예. 다 그때 좀 돋보였어요? 돋보였다. 그 정도는 아니었군요. 말씀이. 그때 저희가 사진을 찍은 사람이 7명인가 8명 공연에 나왔던.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김정은 시대에 만들어졌던 은하수관현악단, 모란봉악단, 청송악단 주요 가수로 활동을 했었죠. 물론 이설주 여자도 모란봉악단에서 가수로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7명 중에 이제 한 명이었고 그런데 상당히 그 좀 거리감을 둔다고 했어야 되나? 좀 수줍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그때 만났던 이런 느낌이 탁 오셨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설주하고 또 이름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얼굴이
나이가 들면 뭐 한 5, 6년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성장하는 그런 그렇죠. 시기니까. 10대 후반에 봤다가 20대 중후반에 미술주를 봤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렇겠죠. 네, 그 네. 검증 절차 중에 하나가 귀. 귀는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그죠. 귀 모양 뭐 이런 것들을 검증 절차를 거쳐서 특징을 했고 아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기사도 쓰셨겠군요. 좀 참고 있다가 한번 썼죠. 네. 왜 참으신 거예요? 아니 뭐 잘할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아, 당장 그때 썼을 것 단독 같은데. 인터뷰를 했으면 완전히 특종 단독 보도인데. 뭐 물론 그때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자마자는 이제 기사를 후다닥 쓰기는 했죠. 야, 근데 그게 몇 년 지났을 텐데 네. 그거를 그렇게 기억하기도- 기억을 하시니까 우리 정 기자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허. 근데 사실 뭐 기왕 말씀이 나온 김에 정 기자님 때문에 제가 망신을 참 당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2주 전쯤이죠.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최대 오보 그 일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고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중앙일보 일면에 이제 사진이 길재경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사진, 묘소 사진과 함께 중앙일보가 일면에 실으면서 제가 망신 정말 대형 오보를 쳤다 그건데 바로 그 사진을 우리 저 눈썰미 좋은 우리 정 기자님이 찾으셨던 거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찾았다기보다 같이 이제 한 거고요. 제 기사를 쓰기에는 이제 제가 모셨던 선배가 또 저희들이 이제 평양을 가거나 그러면 뭐 몇 군데 이렇게 취재하는 그렇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대성산이라든가 뭐 대성산에는 그냥 간부들이 있고 또 혁명열사릉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제북인사묘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묘지 북한의 국립묘지라고 하는 데가 이제 4-5 군데 되는데 그런 데들을 이제 취재를 하죠. 취재를 하는데 뭐 저희 꼼꼼했던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DB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DB가 잘 안 돼 있었으니까 사진이 이제 있던 것들을 뭐 기억을 해서 이렇게 찾았던 기억입니다. 근데 이제 리설주라는 여성이 등장한 걸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해가지고 뒤졌다라는 아까 말씀과 하면 지금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게 기자로서 정말 좋은 정말 갖춰야 될 재질인데 눈썰미와 기억력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덕분에 저는 참 망실 많이 사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2주 전에 저희가 내보내드린 그 회차를 한번 찾아서 또 꼭 보시고 조회수도 늘려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민 기자님도 뭔가 기억에 남는 북한 관련 취재가 있으실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뭐 기자로서 사실 기억나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기억이 나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게 네. 기억이 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큰 뭐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할 마음이 없다가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된 계기를 준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육자회담을 제가 2008년 7월에 출장을 갔는데 저희가 사실 육자회담은 6개국이 오잖아요. 6개 그렇죠. 국가가 오잖아요. 너무 커버할 때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뭐 많이 보내봐야 언론사에서 파견하는 인원이 뭐 기자 2명 정도예요. 그것도 풀로 가기 때문에.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이 파견하는 거 보통은 1명.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끼리 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공동 취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같이 나눠서 취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국의 이 카운터파트인 이제 북한의 미국 과장을 잡아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기자들이 이제 호텔 로비들을 다 막고 이제 서 있어서 저도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국 기자는 몇 명 없고 다 외신 기자, 일본 기자 70%, 미국 기자 한 20% 그리고 나는 뭐 한 2명 한국 기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과장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주의를 저희 카메라 팀이 저희는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방송이니까 카메라 기자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게 무조건 첫 질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있으면 시선이 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첫 시선을 돌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첫 질문에서 시선을 잡아라. 그래서 첫 질문을 무조건 했어요.
그래서 시선이 정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여기서 과장이, 해석을 좀 하자면 내가 영어를 좀 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그분이 해석이에요. 한국어로 하셨어요. 아 그래요? 북한 사람이니까 어. 북한 미국 과장이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일단 우선 미국 대표단이 아니라 미국 대표단이 북한 아니라 북한의 대표단. 미국 과장. 아 제가 착각했군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첫 질문을 당연히 한국어로 시작하니까 약간 또 질문을 또 다 한국어로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나 봐요. 저는 의도치 않았지만. 그래서 첫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미국 기자, 일본 기자들이 첫 질문이 너무 예리했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다 한국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때 뭐 약간 운 좋게 거의 막 단독으로 계속 한 몇 개씩 한 10개쯤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 다른 외신 기자들이 우리 이 기자님한테 고마워했겠네.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무슨 뜻이냐고. 한국어를 쓰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그때 약간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당연히 일본 기자들도 엄청나게 북핵 문제에 관심이 많고 미국 기자들도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유의 어떤 질문을 뭐 물론 그 기자분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좀 상세하고 깊이 있게 그래도 내가 좀 사안을 이때까지 했구나, 뭐 제가 좀 아는구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그래도 한국 기자들이 어쨌든 그렇죠? 우리 문제니까 좀 낫구나. 그래서 좀 그때 약간 좀 이게 정말 남북 문제가 우리 문제구나.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관심 있고 일본도 관심 있고 중국도 관심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문제구나라는 걸 굉장히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그때가 거의 이 기자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북조선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래서 약간 어떠셨어요? 김일성 배지만 달면 가슴이 뛰었던 때였죠. 저는 처음 취재해야 되는 데에서 처음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배지를 단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때 굉장히 초보 기자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잡고 막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자 정신이 필요한데. 네. 이런 기자 정신이 필요한데. 호텔에서 막 그런 배지 단 사람 찾아다니고. 사실 이제 또 이런 회의가 뭐 다자건 북미건 남북이건 당국 간 회담이 좀 정례화돼서 꾸준히 사실 이제 우리 정 기자님도 그렇겠지만 우리 남북 장관급 회담 참 취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참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 끊긴 게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그 장관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기자로서의 뭐 보람이랄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해랄까. 맞아요. 그 사실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죠. 힘들어요. 2박 3일, 3박 4일 내내 거의 잠 못 자면서 회담장 앞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지만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하죠. 이제 독자들과 시청자들이 편하게 집에서 보실 수 있는 건 다 이런 기자들이 애쓴 게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하는 거고. 자, 보람차고 기분 좋았고 이런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고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분명히 이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 뭐 약간 쑥스러우시겠지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좀 운이 좋았던 게요. 그 최근에 남북 관계 뭐 현대사라고나 할까요? 2000년 이후에 주요한 행사의 현장에는 다 갔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세 차례 2000년 뭐 정상회담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했는데 2019년 2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근데 그 첫날 깨졌잖아요. 근데 그 깨지기 직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숙소하고 김정은 위원장 숙소를 각각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숙소에서는 불이 밤새도록 꺼져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 숙소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암막 커튼을 쳐놓고 TV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 날 회담이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좀 허탈한 마음으로 아무래도 저희 그 회사 취재진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랬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희가 모여 있던 장소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갔는데 기자회견장에 못 들어갔어요. 늦었다고. 늦어서. 그래서 바깥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써서
송고를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이죠. 송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기사를 네. 쓰고 있는데 와가지고 기사를 보내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게 노트북이 다 젖어가지고 아이고. 다운이 돼버렸죠. 아. 그때 야 내가 지금 이거 회담 뒤집어진 거랑 정말 비슷한 그렇죠. 그런, 예.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4시에 그렇죠. 비를 맞아가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외국에 나와서 내가 이게 깨진 회담에서 내가 뭐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저연했겠네요, 느낌이 아주. 그렇죠. 좀. 상상만 해도. 그러네요, 진짜. 회담이라도 잘 됐으면.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그러니까. 그런데 참 우리 이 기자님도 좀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셨겠죠? 많았는데요. 많았어요. 전 많았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깨졌을 때 저는 당시에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저희 KBS의 남북의 창이라고 네. 북한 문제 다루는 네.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도 예. 좀 많이 봐주세요. 예, 남북의 창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좀 세일즈를 해야겠네요. 남북의 창 담당자였어요. 제가 네. 담당 CP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희는 다 준비를 해놓고 심지어는 그때 남는 팀장이 너밖에 없다고 해서 그 2월 27일, 28일 이렇게 양일간 있었잖아요. 네, 깨진 날은 네. 28일이고 네. 전 27일 날 밤에 저희 회사에서 한 대담 출연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27일만 해도 이게 깨질 거라고 아무도 그렇죠. 생각을 못했죠. 뭔가 그리고 될 거다, 뭔가는 나올 거다 그랬죠. 그리고 네. 외교가의 정석은 정상회담은 절대 깨지지 맞아요. 않는다는 네.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정상회담은 이미 다 합의를 해놓고 사인하러 그냥 만나는 폰만 거다. 잡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정상회담이 깨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저희 방송도 당연히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죠. 뭐 저희 출연자분들은 더 긍정적인 방향이셨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와장창 깨지면서 저는 이제 말하자면 방향을 잘못 잡은 기자가 되었고 네. 남북의 창 제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아예 준비해놨던 걸 전부 다 폐기하고 다시 다 해야 되겠군요. 다음날 아침 방송인데 그 다음날 밤에 이제 새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해야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까 우리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요. 잘 돼서 엎으면 그렇게까지 기분이 슬프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안 돼서 깨졌다고 이 준비해 놓은 걸 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내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기자도 잘 되는 걸 취재해야 좀 기분이 좋지.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깨졌다, 안 됐다, 망할 것이다 이런 걸 취재하면 좀 그렇거든요. 기분이 맞습니다. 울적하고.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뭐 경험 여기 좀 더 정 기자님 아마 좀 더 슬프셨던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비까지 맞았으니까. 예, 비도 노트북 다운되고. 저는 그래도 네. 편안하게 안에서 일을 했지만 비슷한 시점에 겪은 일이 무슨 아닌가 말씀인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기자들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마지막 질문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시간도 좀 됐고, 뭐 요거는 북한과 관련된 건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통일 압수다에서 그 기사들 뭐 얘기도, 그러니까 북한 관련 보도도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또 여쭤보는데 시대가 참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이제 녹화하기 전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의견 일치 본 거. 이 언론, 특히 신문과 방송의 시대는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이미 됐고 그리고 또 기자들을 바라보는 또 우리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도 않고 기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미디어 측면에서도 바뀌었고 기자들의 위상도 좀 바뀌기도 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남북 관계가 지금 별로 그냥 심심해지니까 언론사들에서는 아니 뭐 기사도 안 나오는데 기자 왜 보내 이러면서 이제 기자도 많이 줄기도 했고 근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북한 관련 전문 기자를 조금 키우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두 분 다 중견 기자 이상의 지금 기자들이신데 이런 미디어 환경도 바뀌고 기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기자들의 전문성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크게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우리 정 기자님 특히 좀 여러 가지로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신문 언론, 그러니까 신문 방송 언론만 바뀐 건 아닐 겁니다. 사회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네,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언론에 있으면서 조금 씁쓸한 것 중에 하나랄까요? 그 저는 이제 시골에서 나고 자랐는데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다가 의견 대립을 하다가 야, 막 그 신문에 나왔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방송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TV에 나왔어, 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신문에 활자화되고 전파를 타면은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워낙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활자화되고 전파를 타고 또 모니터상에 뜨면 모든 게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들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 훈련을 받고 이거를 검증하는 작업을 몇 번 거쳐가지고 프린트가 되는 것과 그렇죠. 그렇지 않은 개인 생각을 올리는 것이 거의 동일시되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사실 요 얘기를 2주 전에 저희가 했죠. 가짜 뉴스 이제 북한 관련해서 뭐 그 이런저런 언론 보도 얘기하면서 가짜 뉴스도 했는데 지금 우리 정 기자님이 정말 정확하게 지금 느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어제 9시 뉴스에 나온 거야 이러던 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아니 물론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 더 그 정보 공유와 정보 지식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훌륭한데 이게 걸러지지 않는 그렇죠. 걸러야 되는 것도 그냥 섞어서 가버리는 안타까운.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정말 북한을 다녀와서 또 오랜 기간 취재를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서 그거를 기사화를 하면 이게 읽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뭐 소위 얘기하는 좀 약간 섹시한 기사들을 이제 찾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사들은 당연히 또 뒤로 밀리고 사장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야 이게 참 그 갈등 기사 생활을 하면서 또 기사를 그 선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신문이 조금 그런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 같으면은 신문 딱 받으면 이렇게 일면에 뭐네, 이렇게 넘기면서 이거 봐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기사들도 다 파편화돼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포탈에 올라가고 뭐 아주 그 특정 기사만 눈에 띄는 것만 보게 되고 이게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맥락 없이 보게 되니까 그리고서 이 제목이 재밌다 해가지고 좀 보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방송 뉴스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9시 뉴스에 첫 곡지에 가고 일면 톱으로 가고 이러는 건데 이런 맥락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특히 이 기자님은 지금 데스크시잖아요. 네.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북한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최근에 저희 그냥 부서 차원에서 리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사가 많이 읽히나. 근데 공이 잘 안 읽히더라고요, 사실. 그냥 솔직한 얘기로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약간 저 자신이 그냥 혼자 충격받은 게 있었는데 이 두루 안 읽히는 특히 북한 당대회 기사 1월에 썼던 기사는 정말 중요한 행사지만 정말 안 읽혔더라고요. 클릭 수가 적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날 하루 그 아까 말씀하신 리설주 여사 기사를 썼더니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북한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처음 저는 이제 방송 기자다 보니까 데일리 뉴스도 하지만 뭐 저희 그렇죠? 시사기획창 같은 이렇게 장기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선배들이 말씀하셨던 게 북한에 대해서 먹히는 기사는 딱 2개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이제 뭘 쏴야 미사일을 쏴야 뭐, 뻥뻥 날아가는 장면이 보여야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쏘거나 뭘 터트려야 본다. 아니면 이제 이제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한 그런 시시콜콜한 뉴스들, 뭐 리설주 여사, 김정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것들만 먹힌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약간 이 변하지 않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중요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들은 오히려 많이들 안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잘 확인이 안 되는 확인하기도 어려운 어떨 때는 가끔씩 가십에도 가까워지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좀 전달이 되다 보니까 북한을 다루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울 때가 많죠. 또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되나 고민도 그래서 되고. 저희 통일 압수다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손이 안 가는 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물론 이제 약간의 PR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 두 분이 오늘 참 마무리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고 근데 뭐 현실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청자 독자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고 뭐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좀 풀어쓰려고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 50분 남짓 우리 특히 오늘은 특히 기자 두 분과 함께 사람으로서의 기자라는 관점에서 기자들이 어떤 데서 보람을 찾고 어떤 데서 조금 힘들어하고 어떤 데서 또 서운해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오늘 참 두 분 말씀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우리 정 기자님이 저를 물먹이셨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다. 이제는 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